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다시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산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선생님이랑 같이 원격 강의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좀 불안하시죠? 기말고사가 일주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원격 강의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선생님들 걱정이 대단히 많은데요. 자, 그 전에 먼저 하나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남자반을 이번에 2학기에 맡아서 가르치게 됐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공부했던 진도가 다 끝나는데 학교 지침상 원격 강의는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험 범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교과서, 자, 목차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목차에 자, 4단원에서 우리가 1단원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4단원의 중단원이었던 2, 3, 4단원을 공부하기로 했었죠. 시험 범위로 나오기로 했었죠. 어디서부터냐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였냐면 제국주의까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부분을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가르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제외하는 바람에 여러분 시험 범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대로 2, 3만 내면 좋겠으나 범위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영국혁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 시험 범위는 4-1, 2, 3 산업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2단원인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그리고 3단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발전까지 이렇게 3개의 중단원이 여러분 시험 범위에 나올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서술형 평가도 나눠드렸는데요, 그 뒤에 부분이 잘릴 겁니다. 어디가 잘릴 거냐면 우리 제국주의 부분은 잘릴 거예요 여러분. 제국주의에서 사회진화론이랑 뭐 식민지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들은요 나오지 않고요,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요일날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실까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번 주 2시간은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개념에서 간략하게 복습 강좌를 해드리고 어떤 부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선생님이 한번 찍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유심해가지고 강의를 잘 들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요 쭉 넘겨서 우리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124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간략하게 2개만 공부할 겁니다. 어디 공부할 거냐면, 자, 우리 영국에서 발생한 영국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과 앙숙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동이기도 한,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프랑스 혁명까지 이렇게 2개의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복습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가지고요 우리가 몇 월 달일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봤었던 영국 혁명부터 간략하게 짚고 간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우리 영국이란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군주제가 확립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케이스는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과 상당히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자, 이 프랑스 혁명보다요 약 100년, 150년 정도 앞서가지고 혁명이 발생합니다. 자, 찬란했던 영국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처녀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처녀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스튜어트 왕조가 튜더 왕조가 단절이 되고요, 새롭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제임스 1세를요 영국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새롭게 데려와서 새로운 왕조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는요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되 형식상 누구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까? 그렇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영국 의회의 발언을 어느 정도 수렴해 주면서 굉장히 평탄하게 융통성 있게 정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탈이 없었지만 문제는
영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제임스 1세가 덜컥 영국의 왕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나 우리 제임스 1세는요 무엇을 신봉하던 사람이었냐면 절대 왕정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왕의 권한은 하늘이 내려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누구에게만 충성을 다 바치면 된다. 누구한테만 책임을 지면 된다. 신한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던 내가 어떤 정치를 하던 국민들이 어떤 반발이 일어나든 왕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걸 시작합니까? 전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요. 자, 어떤 문제냐면 바로 과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는 문제. 이 과세 문제가 영국 의회가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는요 영국의 의회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요. 게다가 뭘 추구합니까? 맞아요. 전제 정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의회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돈을 마음대로 걷습니다. 뭐 덕세라든지 선박세 같은 것들을 거두면서 많은 반발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자 의회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죠. 전하, 우리 영국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의회가 세금을 걷는 문제만큼은 왕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권리 청원을 제출합니다. 자, 우리 찰스 1세는요 의심쩍지만 그냥 어떻게 해줍니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승인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해버립니까?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해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영국의 왼편에 있는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랑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야겠는데 돈이 넣을 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을 딱 했어요. 근데 의회 입장에서는요 몇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열린 의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냅니다. 그동안 왜 우리를 소집하지 않았고 네 멋대로 정치했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의회를 따랐던 의회파와 왕을 믿고 따랐던 왕당파로요 두 개의 세력이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 영국의 내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교도 혁명의 일환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겨버립니까? 크로멜이 새롭게 만든 군대 신영군과 철기군을 이끌어서 네스비라는 지역에서 크게 승리를 하면서 승기를 확 채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로멜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 왕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왕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공화국이죠. 뭐라고 하냐면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자, 공화정을 수립했으나 군대를 왕창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 크로멜에게 뭐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까? 권력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헐 좋은 공화정 아래에 공화정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크로멜에 의한 독재 정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독재 정치 여러분 대단히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자, 청교도를 믿었던 크로멜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면 청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주말에 놀지도 못하게 하고요 또 뭐 술도 못 마시게 하고요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함과 동시에 자, 한참 떠오르던 태양이었던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에 들어오는 배는 영국 국적의 배이거나 원산지 배 이 두 개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항해법, 항해조례라고 불리우는 법을 만들어서요 누구에게 타격을 줍니까?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네덜란드에게 타격을 주면서요 독재정치 하에서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이 크로멜도요 시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게 되고요 그 아들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지만 국민들의 반발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화정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훨씬 나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처형당했던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새롭게 데려오면서 뭘 시킵니까?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정 복고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요 안타깝게도 역사라는 학문에서 가르침을 얻지 못했나봐요. 자,
자신의 아버지가 뭐하다가 전제정치하다가 처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녀석들은 또다시 전제정치를 합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이 믿었던 종교는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자꾸 카톨릭 쪽으로 국가를 몰고 갑니다. 게다가 또다시 세금을 자기 멋대로 걷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위기 상황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엄청난 내전을 겪었다. 그런데 때마침 누구? 제임스 2세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제임스 2세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우리에게 친한 친의회파 왕을 따로 세우면 좋은 시대가 올 거다라는 생각에 참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제임스 2세가 덜컥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단 말은 뭡니까? 또다시 제임스 2세의 정권이 유지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한 영국 국민들이요, 혁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혁명은요, 왜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냐면, 왜 불린다고 했어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 네덜란드에 시집갔던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당시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오렌지공 윌리엄 3세를 어디로 옵니까? 영국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공짜로 주진 않았겠죠. 어떻게 합니까?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리장전의 내용이 뭡니까? 국왕은 의회의 허락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국왕은 의회의 허락 없이 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리장전과 권리청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리장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입법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인 입법권이 들어가 있는 게 권리장전의 내용이고요. 법에 의해 군주의 권한이 제한받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입헌군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영국은요, 입헌군주가 더욱 발달해서요, 의원이 내각을 짜가지고 정치를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를 가장 발달된 정치 형태를 만들고요. 정치적 혼란을 잠재웠기 때문에 곧이어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예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고 권리장전을 승인받아 입헌군주제를 수립을 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 의원 내각제까지 발전을 했다. 당시로서는 유럽에서 대단히 선진적인 국가의 형태였다. 까지가 우리 명예혁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자 드디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자,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가 겪었던 세 번의 혁명, 처음으로 농경을 시작했던 신석기 혁명, 농사 짓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화 혁명까지 3단계 혁명 중에서 두 번째 자리를 하고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물론 지금도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계시지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영국이 잘나서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국이란 나라가 처한 상황이 영국을 뭘로 만든 거다? 산업혁명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한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하셨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 영국 혁명을 겪으면서 정치가 안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산업이 발달하기에 참 알맞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풍부한 자원, 석탄이라든지 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의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도시가 공업 도시로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농업주, 땅을 가진 지주들이요, 자기 농장에서 많은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을 그 농지에서 밖으로 벗어냅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농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뭘로 바뀌는 겁니까? 농민에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풍부한 노동력도 생겼습니다. 더 이어서 영국은 과거부터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는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크게 네 가지. 하나 덧붙이자면 발달된 교통도 있는데요. 그거는 논외로 치고 크게 네 가지.
정치가 안정됐고 풍부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해외에 넓은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의문스럽지만요.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이러한 조건 하에 어떻게 일어났냐? 뭐에서 먼저 일어났냐? 바로 면직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랬었죠. 자, 인도와 교류를 하는데 영국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코트, 모직물은요 잘 팔리지 않지만 인도에서 만든 면직물, 캘리코라고 부르는 이 면직물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면서 영국의 자본가들이 위기를 겪고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도의 캘리코라는 면직물에 대항하기 위해서 면직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기계가 발달해서 발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됐다? 바로 면직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도 만들면서요 이 면직물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범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켓호라고 불리우는 증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 증기선, 그리고 영국 전역에 철도가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하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에디슨이 전구 같은 것도 개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신에서도 역시 발전이 되고요. 자, 공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면 많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도 발달합니까?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업도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쫘르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접어들면요 19세기 초반에는요 프랑스가,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벨기에와 독일이, 그리고 미국까지,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러시아가 산업혁명의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나마 괜찮은 측면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중간고사에 서술형 문제로도 나왔죠.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하면서요 누가 등장합니까?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경제 발전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어떻게 내버려둬라, 시장에 내버려둬라. 그럼 자본의 속성상 그들은 서로 경쟁을 해서 알맞은 수요와 공급에 맞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경제가 잘 발달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발전할 거다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러한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다가오진 않았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석탄을 많이 떼면서 대기가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환경 오염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석탄을 채기 위한 탄광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 탄광에 선생님같이 덩치 큰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누굴 데려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린이 노동도 시키고요. 또다시 그리고 도시 문제도 크게 발달합니다. 변두리에다가 그때는 집을 짓지 못해서요 상하수 시설도 잘 발달이 안 돼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어떤 학자는요 영국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똥통에 살고 있다 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도시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요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요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도 발생을 했죠. 러다이트가 뭐라고 했죠?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유재산을 추구하게 되고, 사유재산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뭐가 발생한다? 빈부애차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학자들이 머리를 굴려 선택한 게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해주자. 더 나아가서 뭐도 없애버리자, 사유재산도 없애버리자 라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을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산업혁명의 내용입니다. 원인부터 첫 시작점,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자유방임주의와 여러가지 사회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영국의 혁명과 산업혁명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힘으로 절대 왕정의 목을 댕강 떨어뜨린 뭡니까?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게 됐죠, 여러분. 자, 우리 프랑스 혁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자 1789부터 시작을 해서요.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1799까지요. 이때까지 약 10년 동안에 일어난 엄청난 커다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왜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자, 여러분, 프랑스란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농사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 농민들을 제약했던 게 중세의 잔재였던 봉건적 공남, 봉건제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영프랑스라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자, 기도드리는 사람이 1신분이었고요. 싸우는 사람, 귀족 계급이 2신분이었다면 마지막 3신분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 농민들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농민들, 제 3신분이요. 대단히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2%밖에 안 되는 1신분과 2신분이요. 프랑스 영토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금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모순이 축적이 되겠죠. 이 모순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차별을 받는 거다? 3신분이 엄청난 차별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프랑스어로는 앙시엥 레즘이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자 이 프랑스의 구제도의 모순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바뀌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 직접적인 원인이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사치가 대단히 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사람 뭐를 잘 저질렀다고요? 플랩스를 잘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 예산을 짜죠. 1년 동안 국가가 운영되려면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한 재무 보고서에 의하면요, 프랑스 당시 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프랑스에서요, 자, 국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행에 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말이 되시나요? 국가 빚을 갚는데 1년 재정이 50% 이상이 소모가 됐대요. 그 정도로 프랑스란 나라의 재정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루이 16세가요, 칼론네 같은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프랑스가 당면한 재정 위기를 이겨낼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칼론네가 새로운 세금을 걷자. 자, 차별하지 말고 땅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걷자고 하는 보조지세를 주장했으나 이게 먹히지가 않았죠. 이걸 틈을 노리고 있던 복의 겨운 줄도 몰았던 우리 귀족 세력들이요, 이걸 기회로 잡습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왕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정치적 권력을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틈타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주장합니다. 3부를 주장합니다. 세금을 걷는 문제, 새로운 세금을 걷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이거는 우리 1신분, 2신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전국 신분회, 세계의 신분이 모인다고 해서 3부회라고 불립니다. 이 3부회가 열려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루이 16세는 사표를 던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3부회 소집을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부의 소집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 두 번째는 뭡니까? 재정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분, 자, 이 18세기를 풍미했던 사상이 뭐냐면 바로 계몽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라든지 몽테스키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었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만 잘 활용하면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무한히 나날이 진보할 수 있는 존재자라고 생각했던 게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 미신이라든지 구습 같은 거를 혁파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몽 사상도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게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누가 독립을 해버립니까? 그렇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뭐 한 겁니까? 독립을 하죠. 특히나 이 재정 위기가 누구를 이 미국 혁명을 생판남인 영국 한번 엿먹어 보겠다고 이 미국 혁명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자, 그래서 3부에가 소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프랑스라는 나라가 점점 기어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부에가 소집이 됐으나 문제가 많았죠. 표결 문제로 많은 갈등이 생겼고요. 이 표결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신분이 독자적으로 1신분과 2신분을 제외해버리고 뭘 만듭니까? 우리는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 너희들은 각 신분의 이익만 다툴 뿐이다. 라고 하면서 뭘 만듭니까? 바로 국민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의회를 만들면서 테니스 코트에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분들도 들어오라고 압박을 넣죠. 자, 그러자 왕과 다른 신분들 귀족들이요 이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몰래 군대를 모으자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해야 됐던 우리 국민의회의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압제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월 14일 날 습격을 했고요. 이 7월 14일 날은 뭡니까? 프랑스란 나라의 국경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한 7명밖에 없다고 했었죠. 정신 이상자랑 뭐 정치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없었는데 커다란 압제의 상징이었던 그 상징물을 우리 시민의 힘, 국민의 힘으로 부셨다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스티유를 습격했고요. 동시에 프랑스,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지방에서는요 대공포 바람이 듭니다. 자, 농민들은 어떤 불안에 시달렸냐면 누가?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없애버릴 거다라는 대공포,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진 농민들이 스스로 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했죠. 지금으로 치면 영광군청이나 광주시청을 습격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요. 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회의 사람들은요 본인들도 나름대로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자, 이 프랑스 혁명이 온전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프랑스를 이루는 대다수의 사람들, 농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했던 봉건제를 폐지하고요.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선언. 뭡니까?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 선언은 뭡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또 이 인권 선언을 만든 사람들이 부르주아, 돈을 좀 가진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독립선언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영국에서 만든 권리장전이나 권리청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인권선언에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 사유재산의 신성 불가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르주아들이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인권선언을 만든 다음에 이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설명을 돕기 위해 선생님이 쓴 겁니다. 자, 국민의회에서 91년도에 헌법을 발표합니다. 그 헌법이 뭐냐면 91년 헌법이에요. 자, 이 91년 헌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부르주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들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는 누구만 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해서 시민권을요, 투표권을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나눠서 돈 있는 사람들만 투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등보다는 자유를 추구한 헌법이었죠. 자, 91년 헌법을 만든 다음에 이 헌법을 토대로 새롭게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의회인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프랑스의 혼란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혼란이 찾아오고요. 본격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하면서요, 더욱더 커다란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혼란 속에서 누가? 당시에서는 독립 소생강자들인 긴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쌍큘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쌍큘로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기를 일으킵니다. 아,
우리가 바란 건 이런 세상이 아니다. 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다 이건 뭐 때문이다? 너희들 입법의회가 정치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를 습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의회가 뭐냐면 바로 국민공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공회는 누구랑 가까울까요? 돈 있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돈이 없는 농민들, 소시민들이랑 많이 가까운 게 바로 국민공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국민공회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뭡니까? 철저히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혁명의 이념이 지속이 되고 소시민들의 이익을 감싸 안으면서 또 뭡니까? 공화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공회가 92년도에 만들어졌다면 93년 1월 달에 누구를 없애버립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필요하지 않다,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루이 16세를요 단도대에서 목을 날려버립니다. 길로틴으로 처형을 해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고요. 새롭게 93년 헌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93년 헌법은 뭡니까? 소시민들의 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선거를 필두로 한 다소 평등 사상이 들어간 헌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93년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헌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루이 16세를 처형시킨 로베스피에르는요 공포에 의한 통치를 합니다. 이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공포밖에 없다는 생각하에서요 보안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혁명재파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의 삶을 핍박을 하는 뭘 주장하는 겁니까? 공포정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포정치는 뭡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테르미도르라는, 즉 뜨거운 7월 달에 반동이 발생하면서 로베스피에르 역시 마찬가지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95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총대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커다랗게 일단락을 맺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자, 국민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는 그 다음에 입법의회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국민공회는 뭐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립된 총재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네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순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국민의 힘으로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지만 누가 등장하면서 혁명의 이념이 흐트러집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99년도에 안개의 달 11월 달에 브리메르 쿠데타를 발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더 나아가서 1804년에 뭐까지 등극합니까? 황제까지 등극을 하고요. 자, 발달된 전략과 국민 개병지를 통해 모집된 많은 군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 전역에 자신들의 세력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럽 전역을 발 아래 뒀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요 누구를 막지 못했습니까? 육군 중심이었던 나폴레옹의 군대, 프랑스의 군대는요 해군 중심의 영국 군대와 싸워서 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트라팔가 전투에서 지게 되고요. 영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영국과 교류하지 말 것을 명령한 베를린 칙령, 즉 대륙 봉쇄령을 내리면서 영국을 왕따시키려고 했으나 러시아가 자꾸 이를 어겨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그게 나폴레옹 몰락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폴레옹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요. 결국에는 라이프치히 전투와 워털루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대서양의 고도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나폴레옹의 치세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의시 여기는 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 사람인가? 아니면 프랑스 혁명을 철저히 파괴한 사람인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다 아니라고요. 나폴레옹은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면서 또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계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념들이 유럽 전역에 속속들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전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제정권 하에 많은 압제를 받았던 누가? 많은 유럽의 국민들이 어떤 세상을 품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타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주의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의 영향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뭡니까?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대륙에 펼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촉진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복습 강좌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4단원은 나오지 않고 중단원 네 번째는 나오지 않고요. 1, 2, 3만 시험범위라는 것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습 강의를 찍게 됐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강조한 내용은 영국 혁명이나 산업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랑스 혁명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코로나가 너무 기세를 부리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코로나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수요일날 남학생분들은 수요일날 또 다른 복습 강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